자, 이어서 이제 스트레이트 오브 바이어 구매자의 위협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구매자의 위협이 어려우시다고 생각할 거 없고요. 공급자 위협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구매자 위협이건 공급자 위협이건 같은 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자, 구매자 위협 스트레이트 오브 바이어. 자, 그러면 구매자가 누구에게 주는 위협이에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주는 위협이다. 그러니까 바기닝 파워가 누가 갖고 있어? 바기닝 파워. 협상력 혹은 교섭력 혹은 흥정력. 바기닝 파워가 누가 높아요? 공급자의 교섭력이 크다. 협상력이 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매자가 소수냐 다수다. 구매자가 소수고 공급자가 다수다.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공급자 위협은 이 반대였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주는 위협이었고 바이게닝 파워가 누가 높은 거예요? 구매자가 아니고 공급자가. 그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소수가 아니고 공급자가 소수였죠. 자, 거기 보시면 공급자가 다수이고 구매자가 소수일 때 다시 얘기하면 구매자의 교섭력, 협상력 이 말 다 같이 기억해요. 교섭력이라는 말도 나오고 협상력, 제가 좋아하는 말은 흥정력 이 말입니다. 흥정. 요게 바기닝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보세요. 공급자가 소수고 구매자가 다수다. 구매자가 소수일 때는 당연히 협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2번 한번 보세요. 구매되는 제품들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일상 재난 규격품일 때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들. 제가 앞에서 일상재 중에서 물티슈 말씀드렸는데 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차별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무슨 소리냐? 쌀 차별화돼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포장 때문에 그런 거죠.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김제 지방, 전북 김제에서 나오는 쌀 품질 뛰어나거든요. 김제에 보면 옛날부터 벼농사를 짓는 곳 아니에요, 그죠? 벽골제라는 수리시설이 있었다고 하죠. 김제 벽골제인가? 기억이 안 나네?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생들한테 틀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김제에 예를 들면 김제에 농부쌀이라는 쌀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금님표 무슨 쌀이죠? 임금님표 이천쌀. 뭐 독도에서 쌀이 생산되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독도 외로미 라고 해서 이제 10kg를 이렇게 포장해서 팔아요. 쌀을. 포장돼 있으면 달라 보이니까 차별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포장을 다 뜯고 쌀만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이거 쌀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쌀 모양 보고 야 이거 김제쌀이야, 이거 이천쌀이야, 이거 독도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해요. 적어도 먹어는 봐야지. 근데 먹어보면 우리가 아나요? 똑같은 햅쌀이라고 했을 때 김제쌀, 이천쌀, 독도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 못해요. 구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옛날에 TV를 본 기억이 있는데 TV에서 그 쌀을 먹어보고 어떤 지역에서 쌀이 생산됐는지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CJ에서 그 햇반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실 묵은 쌀인지 햅쌀인지도 구분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쌀이 있는데 10kg짜리를 그죠? 응? 햅쌀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2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 2천 쌀을 갖다가 29,000원에 독도 쌀을 뭐 35,000원에 포장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포장이 없고 그러면 이 독도 쌀 35,000원 주고 사람들이 구입할까요? 아니면 구입할까요? 다 햅쌀이라고 한다면 이거 구입할 가능성이 더 커요. 지금 3개만 얘기했는데 쌀 한 10종류 있다고 하면 쌀이라는 건 일상지니까 차별화가 안 된 거잖아요.
양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늘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뭐 의성 마늘 좋다고 하는데 의성 마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2,000쌀이 29,000원 하는 거 한 22,000원으로 내린다고요. 이것도 2만원대로 내리겠지. 그럼 누가 이익 보는 거예요? 구매자가. 그죠? 유통업체에서 이 쌀을 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마트라고 해보세요. 이마트에서 쌀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공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갖다 놔도 사람들이 가장 저렴한 걸 구입하지. 일상재니까. 상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00g당 1,000원 하는 게 있고 2,000원 하는 게 있고 3,000원 하는 거 있으면 뭐 사겠어요? 비슷하면 1,000원짜리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상에는. 차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가격을 올리는 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기본 메커니즘은 뭐냐면 구매자가 소수일 때. 유통업체가 많으면 상관없겠지. 근데 유통업체는 이런 쌀을 공급해주는 회사보다 구매자로서의 유통업체는 숫자가 상당히 적거든요. 협상력이 크죠. 야, 니네 자꾸 29,000원으로 납품하는데 우리 김제쌀은 2만원이야. 근데 니네 29,000원으로 자꾸 납품하면 우리는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돼? 이게 이 29,000원의 가격으로 팔리라는 보장을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이거 살 거 아니야. 지금 흥정력이 더 커져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매되는 제품들이 최종 원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때. 자, 다시 읽어볼게요. 구매되는 제품들,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공급할 때 그 제품이 원가에서 최종 원가에서 큰 금액을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봅시다. 향수 같은 경우에는 향수 원액이 있고 향수병이 합쳐져 가지고 향수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그쵸? 근데 향수병 같은 경우에는 향수 냄새도 중요하지만 뭐 향수도 종류가 여러 개지만 향수 냄새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것도 아니죠. 향수병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향수 중에서 샤넬 넘버 5 같은 향수가 있잖아요. 그걸 일반 페트병에 넣어서 판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구입 안 해요. 향수병이 예를 들면 30원쯤은 될 거라고요. 향수 원액이 70원이면. 그래서 한 100원 정도에 판매한다면 그러면 향수병의 그 비중이 높죠. 그러면 이 화장품 회사에서 향수병을 공급받는다고 해보세요. 공급을 받는 경우. 그래서 공급을 받는데 A, B, C, D 업체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계산하기 좋게 그냥 30원이라고 합시다. A 회사, 향수병 만드는 회사는 30. 그 다음에 B 회사는 50원, 60원, D 회사는 70원이라고 해보세요. 동일한 향수병 가격을. 동일하지 않겠다. 좀 차이는 있겠지. 그러면 이쪽 그러니까 향수 화장품 회사죠.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구매자 입장이 될 거 아니야. 그죠? 향수병을 제조하는 업체는 공급자가 되고 그러면은 이 회사 중에서 화장품 회사는 어떤 회사랑 컨택을 하겠어요? A 회사랑. 거의 비슷비슷하다면 왜냐하면 30원이나 되니까. 예를 들면 향수병을 페트병 같은 걸로 넣어서 판매한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30%면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공급가액을 제시하는 업체는 컨택할 가능성이 높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 60원, 70원, 50원으로 제공하는 애들은 가격을 같이 따라서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구매자한테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만드는 향수병은 특이해. 아주 좋은 제품이야. 아무리 주장해봤자 구매자는 소수고 공급자는 다수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협상력에서 밀려서. 이해되셨죠? 역시 3번 구매되는 제품들이 최종 원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때라는 얘기도 기본 전제는 공급자가 다수고 구매자가 소수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공부하시다가 이해 안 가면 전화하세요. 자, 구매자들이 후방 수직 통합을 할 것이라고 공급자를 위협할 때 역시 수직 통합은 밸류 체인을 통해서 이해하면 된다. 원료나 제품, 밸류 체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가공, 조립, 도매, 소매, 소비자. 이런 가치사슬이 있어. 후방 수직 통합이니까 이쪽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쪽이 후방이 될 것이고 소비자 쪽에 가까운 유통 쪽이 전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체가 누구예요? 구매자들이니까 이쪽이죠. 유통 쪽이죠. 어디를 통합해? 후방 수직 통합을 해. 무슨 얘기예요? 이 유통업체들이 원료나 제품 혹은 가공 조립까지도 수직 계열화 시키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물건 팔면서 생산, 판매, 공급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PB 상품 이런 말 쓰거든요. 프라이빗 브랜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PB 상품. 이마트에 가보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마트 가보면 된장이나 고추장, 그 다음에 뭐 양말 이런 것들을 이런 브랜드를 붙여요. 뭐 E+, 뭐 990원 코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후방 수직 통합의 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공급해주는 회사들. 청정원 같은 회사 있잖아요. 청정원, 뭐 해표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브랜드들은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공급가액이 높단 말이에요.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이 중에서 고추장 같은 경우에 청정원만 고수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추장 같은 경우도 거의 일상재라고 생각해서 그죠? 뭐 해표나 청정원이나 뭐 기타 뭐 고추장 같은 경우 맛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네들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브랜드가 높으면 브랜드 가치에 가격이 포함되거든요. 브랜드 가치가 가격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E+라는 제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자체 생산을 해서 자체 생산한다기보다는 자체 공급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원이나 해표 같은 경우 이제 공급가액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고추장, 된장이 자기네들이 직접 E+라는 자사상표, 그죠? 프라이빗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급할 때는 한 7, 80원으로 된다. 양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공급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야, 니네들 유통업체들이 직접 자기네들 물건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팔면 우리는 어디다 공급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PB 브랜드 같은 경우, 그죠? 숙제 이마트 가서 E+ 제품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프라이빗 브랜드도 알아두시고.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있어. 프라이빗 브랜드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만약에 이마트 TV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과하고 LG에 비해서 TV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따져보는 혹은 정보 수준이 높겠죠? 이 얘기 나온 김에 해보자. 이걸 갖다가 인바이먼트라고 해요. 관여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관여도라는 거는 제품의 가격이 높을 때 많이 생겨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노트북 구입한다고 해봅시다. 노트북 구입할 때 아무 노트북이나 구입해요. 가격 꼼꼼히 따져보고 성능 꼼꼼히 따져보고 디자인도 따져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우리가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도예요. 고가 제품일수록 관여도가 높아요. TV 같은 경우는 고가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해도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이마트에서 생산한 TV는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좋지 않겠지.
그러니까 프라이빗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가 제품이 많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바이러먼트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격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렴한 제품, 그죠? 그런 경우에 저관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볼펜 같은 경우, 우리 흔히 쓰는 볼펜. 그런 것들은 관여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관여도 얘기까지 한번 해봤네요. 자, 그래서 우리 공급자, 구매자 위협 한번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공급자 위협은 구매자에게 공급자가 주는 위협이다. 그래서 공급자가 소수고 구매자가 다수다. 고로 인해 공급자의 바게닝 파워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구매자 위협은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주는 위협이다. 구매자가 소수고 공급자가 다수일 때. 그래서 바게닝 파워에서 구매자가 클 수밖에 없다. 공급자에 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했던 공급자, 구매자 위협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가면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경영 정의할 때, 1장에서 경영 정의할 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죠? 그때 무엇을 활용한다고 했었어요? 자원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휴먼 캐피털, 텐저블 리소스, 인텐저블 리소스를 봤었어요. 자원의 종류, 그죠? 핸드아웃 10페이지 같이 보세요. 그래서 휴먼 캐피탈은 인적 자본이라고 해서 인적 자본 그만큼 중요하다. 캐피탈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조직에서 보유한 자원 중에서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이 상당히 좋다. 경쟁 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다. 다시요. 경쟁 우위가 발생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축적 관리할 수 있는 주체다. 그죠? 그만큼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갑자기 자원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공부한 거를 가만히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외부 분석하고 내부 분석을 통해서 뭐 했어요? 7장 5페이지 보면은 스트래티직 프레임을 짰잖아요. 그죠? 전략 틀을 짰죠. 그래서 뭐 미션, 비전, 전략 목표, CSF, 그죠? 이런 것들을 구성했는데 전략 틀을 짜려면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분석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3C 분석, 그죠? 자사, 경쟁사, 또 뭐 있었어? 컴퍼니, 그다음에 컴페티터, 그다음에 커스터머, 고객, 그죠? 그다음에 5 forces framework, 진입자, 경쟁자, 대체제, 공급자, 구매자 위협했고, 그죠? 끝났어요. 외부 분석은 지금 내부 분석하려면 뭐야? 분석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봐야지. 이게 무슨 관점이죠? 자원 기반 관점. 리소스 베이스드 뷰. 이른바 RBV라고 해서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이 있어야 한다. 자, 그 시발점으로 우리가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7, 8장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점검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경쟁 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왜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직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경험 같은 것들이 축적돼서 지식 경영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텐저블 리소스, 유형의 자원은 돈, 설비나 접근성, 돈, 재무 자원, 실물 자원, 뭐 공장이 얼마만큼 있는가, 돈이 얼마만큼 있는가, 토지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리고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에 인텐저블 리소스는 이제 사실은 휴먼 캐피탈들이 다 만들 수 있고 혹은 지니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제도들, 그죠?
그다음에 기업 문화. 기업 문화도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특허 같은 것도 다 무형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10페이지는 잘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11페이지 볼게요. 11페이지 지금 강의 듣는 거 잠깐 멈추고 한번 핸드아웃 읽어볼까요? 시간 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읽어보셨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원 기반 관점. 누가 얘기했더라? 자원 기반 관점. 프라 할라드. 그 다음에 해멀, 게리 해멀. 자원 기반 관점, 리소스 베이스드 뷰. 그럼 자원 기반 관점이 왜 중요해졌어요? 포터가 70년대 후반에 5 Forces 프레임워크를 들고 나오죠.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5 Forces 프레임워크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매력적인 시장을 찾는 거였어요. 그죠? 무슨 얘기야? 위험 요인이 적은 시장을 찾아 산업을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진경대 공부, 진입자 위협서부터 구매자 위협까지 쭉 살펴본 거예요. 위험 요인이 낮은 산업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경쟁 우위가 생기는 거야. 시간이 계속 흘러요. 80년대로 가보면 어떻게 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산업이나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살아남으려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자원 기반 관점의 골자다. 그죠? 자, 그래서 경쟁 우위의 척도를 우리가 11페이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경쟁 우위라는 말 중요하죠.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등위가 아니라 우위에 있는 거. 그죠? 경쟁 우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적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 이른바 economic value를 찾아가야 된다. 지금 경쟁 우위의 척도를 얘기할 때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가치가 크냐 적냐. 경제적 가치가 크면 클수록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경제적 가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경쟁 우위가 낮다. 경쟁 열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코노믹 밸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돼요?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돼요? 읽어본 결과. 빨리 대답해야지. 읽어봤으면. perceived benefit.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인지된 편익이라는 말 쓰거든요. 인지된 편익에서 뭘 뺐어? 총 비용, 토탈 코스트, 그죠? 총 비용을 뺐어. 이걸 더 간단하게 쓰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야. 경제적 가치를 얘기할 때.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 가치가 커지려면 편익이 크거나, 그죠? 이게 크거나, 그 다음에 비용이 작거나, 그죠? 이가 작거나. 이해되시죠? 아니, 경제적 가치가 크게 되려면 이 편익이 아예 크거나 이게 작거나, 그럼 경제적 가치가 커지겠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거기 그림 AB가 나오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 1과 펌 2가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코스트가 50으로 동일해요. 그림 A 같은 경우에는, 그죠? 코스트가 둘 다 50이야. 근데 perceived benefit, 편리한 이익이 얘는 230이고, 그 다음에 펌2는 2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되나? 요거는 180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15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동일한 상태에서 편익이 클 때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커서 경쟁 우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펌 1과 펌 2를 봤을 때 뭐가 고정이야? 이번에는 퍼시브드 베너핏이 고정이야. 이게 200일 때 B 같은 경우 펌 1은 토탈 코스트가 30이고 펌 2는 60이야. 그죠? 210인가요? 210이네. 여기 180이고 여기 150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일하고 이게 작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당해 보이지만 이 편익이라는 거는 인지된 편익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체감하는 거고, 이 비용은 이건 화폐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빼? 그죠? 내가 느끼는 거에 만약에 이게 편익을 돈으로 환산하면 괜찮겠지. 이 부분이 조금, 그죠? 편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편익에서 비용을 어떻게 해? 그죠? 이건 돈이고. 아, 느끼는 거, 너 이거 편리했니? 나 되게 그럼 사람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평균치를 내나? 그러면 수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따져볼 수는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3분은 맞춰야겠네요. 3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4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